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5일이 되겠네요. 7월 25일은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이 닉슨 독트린이 이제 발표가 됐던 날이더라고요. 닉슨 독트린. 근데 미국의 이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 관련된 그 외교 노선이라고 할까? 미국의 그런 노선을 갖다 이제 밝힌 이제 그런 그 하나의 그 선언이죠.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에다 이제 그걸 선포를 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 어, 상당히 그 이제 많은 파장을 일으킨 그 선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그 북계의 위협이 이제 강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미국이 마치 6.25 직전에 그 엑스 라인을 선언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닉슨 독트린이 이제 발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저 때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닉슨 독트린이 무슨 내용인지 뭐 저게 뭘 뜻하는 건지 사실 그때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세상의 물리를 깨닫게 되는 나이가 되면서 특히 이제 요즘에 와갖고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닉슨 독트린이라는 정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그 어떤 조치였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꽤의 북한의 위협은 있지. 또 어, 뭐 오일 쇼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복잡한 어, 그런 그 세계 정세 속에서 과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 굉장히 그 요즘 시점에서 봐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뭐 위기의식의 위기 관리,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 아니었나. 그런 또 미국의 조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그 취해야 될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닉슨 독트린. 저는 이 닉슨 독트린을 뭐 들었을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거 기억이 되는데, 마치 에치슨 라인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을 가진 건가 한번 우선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닉슨 또는 괌 독트린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외교 정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 2월 의회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서 닉슨 독트린을 세계 선포를 이제 했죠. 네, 날짜를 보니까 중학교 아니라 고등학교 아니라 중학교 때네요. 공중 공격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 당사자들 자신이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언한 이 원칙은 미국의 재래식 아시아 방위 개념을 전폭 수정한 것으로 1980년대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미국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 정책 중에 특징이 하나는 고립주의죠. 남쪽 일에 관심을, 남의 일에 관심을 안 갖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서도 또 세계 경찰국의 그 이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아요. 자, 그때 발표한 선언문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번,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핵무기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은 딱 보면 6.25가 재발이 돼도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 미국은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걸로 보이네요. 3번이요.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대 개입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4번, 아시아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 중심으로 바꾸며 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그다음에 아시아 각국이 5에서 10년의 장래에는 상호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이제 기대한다. 뭐 유럽의 나토 같은 그런 그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 와서 이제 전쟁을 3번 했죠. 동아시아 쪽에서. 그 한 번은 이제 음 태평양 전쟁이죠. 일본과 이제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진주만 폭격을 함으로 인해서 인제 미국이 인제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인제 일본을 인제 그 초토화를 시키지만은 어찌 됐든 일본과의 싸움은 미국이 이겼죠. 그런데 인제 쪼금 더 이후의 일이겠지만 그 이전의 일로서는 그다음에는 인제 6.25 사변이죠. 한국 전쟁 코리안화를 통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긴 거예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나 소련 이쪽하고의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그 싸움이나 다름없었는데 시작은 뭐 인제 김일성이가 인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 갖고서 시작한 전쟁이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끝이 나 버렸죠. 휴전 협정 자체도 뭐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월남전에서는 인제 미국이 패하죠. 음 사실 이제 저 때가 뭐 월남전을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음 뭐 베트남전에 대해서 뭐 미국 내 여론도 자꾸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 갖고서 미국이 돈 쓰고 젊은이들 죽게 만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비판 때문에 사실은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찌 됐든 그 전쟁의 결과로 봐서는 결국은 1승 1패 1 무를 한 게 인제 미국의 동아시아 쪽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때 당시 상황이 미국한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예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1969년 1 월에 등장한 닉슨 행정부는 월남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붕괴된 대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 기반을 다시 형성하려고 했다. 사실은 참 월남전을 통해서 미국이 죽을 썼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그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뭐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대정책의 기조는 미국이 정치적 및 군사적인 후퇴와 국제 체제에서의 미국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인제 도출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괌 독트린은 음 그러한 질문에 이번에 있었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천명한 거나 다름없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볼까요? 미국이 냉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능력을 종래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 것을 의미한다. 냉전 수행의 두 축인 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하여 전같이 적극적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실 그 냉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 중심의 그 서방과 그다음에 인제 소련 중심의 어떤 그 공산권과의 인제 대립이었죠. 이제 그걸 콜드워라고 인제 표현을 인제 하는데 그 냉전 체제에서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면 유럽에서도 해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인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아무리 그 최강대국이라고 하지만은 미국도 '버겁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러한 역할의 후퇴 모색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위협 인식이 상대적 하락도 인제 수반을 하고 있다. 음 정말 사실은 공산주의 위협이 인제 굉장히 인제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음 미국의 위협 인식의 상대적 하락. 음 글쎄요. 지쳐서 그랬을까요? 뭐 전쟁 계속 치르다 보면 인제 그 미국 국민도 지치겠죠. 그러다 보면은 미국 국민도 뭐 다 자기네들이 그 세금 내 갖고서 하는 게 전쟁인데 그 일이 쉬울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닉슨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은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와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된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립주의의 형태를 이게 취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닉슨의 괌 독트린을 통하여 변화된 대아시아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것이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전쟁이 6.25 사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그건 한국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닉슨 독트린의 내용 자체가. 자 내용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965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백악관 수행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하여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자주 국방 능력 강화와 미국의 부당 감축 방침을 천명을 했다. 두 번째 닉슨 왈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은 3번이나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서 전쟁을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평양 전쟁 그다음에 6.25 사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월남전이 그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출혈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지금의 미국도 많이 변질된 것 같긴 한데 뭐 저때 당시는 정말 그 여론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이 이제 이런 정책을 내세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밝혔다. 자,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조약상 의무를 지킨다. 동맹국이나 기타 미국 및 기타 전체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국가의 안정에 대한 핵 보유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핵 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그 일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만을 제공한다. 4. 군사적 개입도를 줄인다. 네, 이쯤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은 이미 이제 기울어져 가는 상태였을 거라고. 어, 뭐 일본은 컸죠.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어, 북한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그 이제 열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이 이제 대단했었죠. 그 당시에 그 재래식 무기, 물론 그때는 핵무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를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그 이제 선언문을 딱 이제 받아들고서는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닉슨의 괌 독트린은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미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괌 독트린의 천명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정책은 월남전의 월남화, 베트남이제이션 오브 더 베트남화. 그러니까 월남 알아서 니네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끝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결국은 결론은 이제 그 몇 년 뒤에 이제 월남이 패망을 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굉장히 그 안보가 위협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역할 축소가 미국이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고려 또한 그 반영을 하는 것이다. 신뢰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뭐 그러나 어, 그 어떤 그 공약은 그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신뢰도 추락을 갖다 고려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레토릭에 불과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다시 남침을 했다라면은 미국이 월남과 한국 두 전장터를 어떻게 할까? 이거 정말 그 참 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자, 이런 상호 딜레마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각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의 감군을 기존 동맹국의 국방력의 증대와 연계시켜서 추진한다. 미국은 월남에서 미국 지상군을 철수시키면서 동시에 남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한다. 그러나 결국 월남 그렇게 했죠, 미국이. 하지만은 이전에 그 중국에서 장개석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월남 정부가 뭐 지원을 해주면은 그게 다음 날이면은 그 무기가 다그 월맹 베트콩 수하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그 물 붓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한국에 대한 정책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한국 안보의 한국화, 코리아니제이션 오브 코리아 시큐리티라는 논리. 주한미군의 감군과 한국 국방력의 증대를 병행해서 추진한다. 미군이 그때부터 자꾸 감축이 되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한국 국방력의 이제 증대를 갖다 병행해서 추진해주겠다. 하지만은 내가 내 나라를 지키는데 남의 도움만 계속 받고 있을 수는 없죠.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은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원조에 의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국군의 역량 증대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추가 감군도 가능하다라는 논리. 예. 한국군이 역량이 커지면 미군을 또 더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감군을 둘러싸고 향후 전개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해갖고 그냥 입만 벌리면은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철수하겠다. 그냥 뭐 같은 뭐 밥만 먹으면 떠들어댔습니다. 카터가 땅콩 먹듯이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한국과 미국의 갈등도 또 이제 고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닉슨 쇼크예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수출 그 우선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지만 그때 그
무역 수지가 적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도 그냥 엄청난 폭으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안착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지난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경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입품의 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겼다. 음,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가 하는 그런 그 관세를 인하해 주는 그런 협정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은 관세를 인하해 주니까 미국에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중국의 저가 제품을 그냥 지금 미국이 그냥 그렇게 들여다가 씀으로 인해 갖고서 미국 경제를 지금 저렇게 아니 중국 경제를 저렇게 키워놨듯이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태환제를 폐지해서 세계 경제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또 인제 그때 있었 그러니까 뭐 금태환제를 하면 뭐 화폐를 막 찍어내진 못할 텐데 이게 그냥 금태환제를 폐지해 버리니까 그냥 막 찍어내고 싶은 대로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참 미국 경제도 지금 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미국 경제도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수출 증가율은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인제 이러다 보니까 그때 한국의 그 기업들이 대부분 음 그 워낙 인제 국내 자본이 인제 빈약하다 보니까 인제 사채를 많이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채를 갖다가 인제 1972년 8월 3일 날 사채 동결 조치를 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대통령 음 긴급 행정명령이죠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그런 그 대통령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쓰이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 금융실명제를 할 때도 그 긴급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대통령제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뭐 제왕적 대통령이니 뭐니 하면서 권한을 갖다가 뭐 거의 그 바닥 수준으로 그 이게 줄여 놨어요. 오히려 의회 권력이 더 커 갖고 지금 국회가 지금 모든 일을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금 지경이 됐는데 하여튼 저때 당시는 그런 그 대통령의 권한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음 아주 그냥 초유의 8.3 사체 동결 조치를 긴급 행정명령으로 그냥 음 내려 버립니다. 물론 저걸 놓고서 그냥 국회에서 또 뭐 이게 맞네 틀리네 따지면은 할 수가 없죠. 글쎄요. 그 이후에 이 8.3 긴급 금융 조치는 정말 '한국 경제를 살리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이제 하고 있죠. 물론 뭐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8.3 조치에 대해서 지난 회에 방송번호 253 번으로 제가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주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인제 경제적인 측면이었고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 있죠. 닉슨 쇼크 군사. 독트리너로 동두천 캠프 KC에 주둔했던 미 7사단 2만 명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 버렸어요. 얼마나 그 당황되겠어요. 그냥 어 미군 2만 명을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제 어 당황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어 10월 유신을 선포하는 계기로 작동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인제 진단을 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1972 년인가 그렇죠. 이 10월 유신이. 그때 인제 바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뭐 어느 날 운동장으로 전부 모이라고 이제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이 교단에 딱 올라가더니 "10월 유신을 선포했다." 하는 얘기를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건 뭐 이런 게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글쎄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근현대사 전문가죠 이게 예 김영삼 대기자께서 그 의미와 또 그 10월 유신을 해석한 그 방송이 있어서 제가 썸네일을 띄워 놨습니다. 요 내용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독자 핵무장을 서두르는 결심의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인제 핵무기 개발을 인제 하는 그리고 서해안으로 그때 안흥 시험장인가 그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아마 미국이 뭐 다 놀랐을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미사일 발사를 해 갖고. 거기다가 핵탄두만 이제 만들어 붙이면은 이제 핵무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음 이 내용이 인제 바로 그건데 이것도 역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과 닉슨 독트린과 관련 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968년 11월에 어
미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이 3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채 안 된 69년 7월에 괌에서 닉슨 독트린 발표를 하죠. 그리고 70년 2월에 의회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서 닉슨 독트린을 세계에 선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윌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베트남 공화국 사이공에서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통보한 주한 미군 2만 명 철수라는 통지가 있었죠. 그 남의 나라 가서 그때 당시에 최규하 외무장관, 나중에 이제 최규하 외무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되죠. 예. 자, 그리고 1971년 4월 달에 주한 미군 7사단 2만 명을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철수를 했죠. 1971년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핵탄두 탑재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시를 해서 미국이 서독에 배치한 MGM-31A 퍼싱-1 핵미사일을 모방을 해서 1976년까지 개발 지시를 이제 한 거죠. 400킬로톤 수소폭탄을 갖다 탑재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1974년 10월 달에 한국 프랑스 간의 원자력 협정이 프랑스 간의 원자력 협정이 체결이 돼 갖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 기술 이전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8년 9월 16일 날 속리산에서 진도 5.2 지진이 발생을 이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느낀 상황인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진도다 이거죠. 진도 5는 보통 핵실험할 때 나타나는 진도다. 그리고 1978년 9월 26일 사거리 200km의 배꼽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딱 평양까지 가는 그 거리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핵탄두 미사일 보유국이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8년 10월 7일 날 홍성에서 대지진이 지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저는 저 지진을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그 지진 규모가 컸다라고 이제 그때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진도가 5네. 핵실험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속리산, 백곰, 홍성 지진, 한국은 평소에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인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79년 9월에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백곰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크게 반발해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을 이제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사거리 180km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6개국뿐이었는데 미국은 사거리 이 미사일의 보유를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근래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기 탓해버리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당하죠. 98년 8월 달에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합니다. 99년 4월에 우리나라는 현무2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하네요. 그리고 2012년 10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해서 오바마와 사거리 800m 합의를 하네요. 상당히 더 길어졌네요. 그리고 2016년 9월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데 진도 5.3이네요. 북한 최대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진도 5.3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저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거 없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도 5의 지진이 여러 번 발생했다는 얘기는 핵실험을 한 건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고 북이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좀 갖고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 진위 여부는 시간이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는 유신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섰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국내에서는 이제 반민주적인 폭거다, 민주화를 방해하는 그런 조치다 해갖고서 이제 말이 많았고, 그에 대한 이 소위 지식인 그다음에 학생들의 반발은 그냥 심했었습니다. 아, 정말 참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미시적으로 보면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도자한테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어,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 나라가, 이 한 국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이상 닉슨 독트린이 이제 발표된 날을 맞이해서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들 뭐 많이 있었죠.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정치 파동이라는 것이 네 모두 모두 그 하나하나가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 집권자의 절박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게 반발하고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게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조치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은 시간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길게는 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인제 증명이 되겠죠. 정말 참 어려운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